안녕하세요. 여기는 브린브린 스쿨입니다. 오늘은 지금 한국 주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변화, 바로 전세 시대가 가고 월세 시대가 오는 이유와 그 대응 방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써온 전세는 사실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대신 월세 없이 거주하는 방식이죠. 물론 집주인도 그 전세금을 이용해서 다른 투자를 하거나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서로 윈윈이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금리도 낮고 마땅한 투자처도 많지 않다 보니 예전만큼 매력적인 구조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전세로 살면 돈을 모을 수 있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으니까 그 목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2010년대 들어 정부가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전세의 문턱은 더 낮아졌고 그 덕분에 거주 비용도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이 전세대출의 역사를 잠깐 보자면 2004년 국민주택기금의 일부를 전세자금 지원이 시작되었고 2014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되면서 직장인, 신혼부부, 청년층까지 비교적 쉽게 전세를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대출의 금리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훨씬 낮았고 실질적으로 월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었습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세대출은 원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세금을 밀어올리는 데도 영향을 줬습니다. 누구나 빚을 내서 전세를 들어갈 수 있게 되니 전세 수요가 급증했고 집주인들도 보증금을 더 올려도 되겠네 라는 기대를 갖게 된 거죠. 결국 전세가도 집값도 함께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는 주거 안정 수단에서 레버리지 투자 도구로 변해버렸던 거죠. 그리고 2020년 바로 한국 주거시장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임대차 3법의 시행입니다. 2+2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법의 취지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를 불신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민법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기간과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임대차 3법 이후 그 자유는 사실상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언가를 강제로 정한다는 건 그만큼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현실을 놓고 보면 계약을 갱신하자는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겠다는 임대인이 대립하거나 전세금을 5%만 올려달라는 쪽과 그럼 집을 안 빌려주겠다는 쪽이 부딪히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를 점점 더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서로의 신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결정차가 된 건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급격한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국내로 번지면서 우리 기준금리도 0%에서 3%대 이상으로 오르자 전세 대출 이자가 두세 배로 늘어났습니다. 세입자들은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빌라나 오피스텔 혹은 월세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수요는 빠르게 줄었고 남은 건 역전세였습니다. 임대인들이 거액의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자 팔려고 나온 매물들이 누적되면서 20%에서 30% 이상 매매 가격이 크게 하락한 곳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사건이 사회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붙어있던 빌라 등에서 많이 발생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임대차 3법 이후 빌라로 거처를 옮긴 임차인들이 많았던 것도 한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해 전세 보증사고 금액만 약 4조 원을 넘어섰고 이 사건을 계기로 기존 전세보증제도의 신뢰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정부와 언론이 연일 전세 사기 위험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전세 포비아, 즉 전세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 전세 사기 문제는 일부 지역과 주택 유형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지만 국민 정서상 전세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요가 월세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임대계약 중 월세 비중은 약 42%, 2024년에는 60%를 넘어섰습니다. 서울은 이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이제 월세 산다는 말이 예전처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세가 불안해서라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변화가 세입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기보다 많은 경우 강제적인 월세화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부담이 커졌고 종부세 같은 보유세와 금리 부담도 늘어나자 차라리 월세로 꾸준히 현금을 받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게다가 전세금은 3억 원까지는 임대소득세가 별로 없지만 월세는 직접적으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를 확보하기 더 쉬운 구조입니다. 정책적으로도 월세를 유도한 측면이 없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세입자에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전세는 강제적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구조였지만 월세는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이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시드를 모으기가 훨씬 어려워졌어요. 특히 금융소득이 많지 않은 2030 세대는 월세 지출이 고정되면 저축 속도가 느려지고 부의 사다리를 타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의 월세화는 단순한 시장 흐름이 아니라 계층 이동의 속도를 늦추고 부의 양극화를 키우는 구조적 변화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주목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의 변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가 다시 예전처럼 전세를 크게 늘리기보다는 보증금 일부에 월세를 더한 반전세 형태가 더 일반적인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월세 중심 구조에서는 현금 흐름 관리와 투자 수익률을 스스로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수입 중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월세를 감당하면서도 저축을 병행하거나 다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이죠. 셋째, 이제는 월세를 피하는 시대가 아니라 월세를 감당하면서도 투자로 이기는 시대입니다. 집을 못 사서 월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사는 동안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더 빨리 자산을 만들게 됩니다. 미국 주식이든 ETF든 코인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월세로 나가는 비용보다 더 나은 수익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투자 공부를 하고 꾸준히 투자 능력을 쌓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대의 생존 전략입니다. 결국 집이 자산을 만들던 시대에서 이제는 나의 투자 실력이 자산을 만드는 시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월세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월세를 내면서도 투자로 이기는 전략입니다. 같은 월세라도 누군가는 투자 공부를 통해 자산을 만들고 누군가는 투자 지식이 없어 뒤처집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큰 격차가 됩니다.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성장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린부린 스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